지금 이 드라마 제작사와 관련된, 그러니까 콘텐츠와 관련한 주식들 가운데서 네. 탑픽으로 보시는 데는 어디예요? 저는 CJ ENM입니다. 고점이지만 따라가서 내가 수익을 추구하려면 업종이 좋아야 됩니다. 네, 그럼 이번엔 좀 낙폭과대 네. 기업이죠. 네. NC소프트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게임쇼. 근데 참 NC소프트를 보고 또 그다음에 이번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네네.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그 ESG 경영. 네. 아,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정말 평소에는 별로 티가 안 나지만 네.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어떤 저런 리스크 관리를 해줄 수 있다면 그렇죠. 이게 뭐 수조가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NC소프트도 사실 주가가 워낙 이제 뭐 한 30-40%가 날아가 버렸죠. 예. 4조, 5조가 빠졌죠. 예. 하여튼 ESG, 그러니까 정말 그 고객들이 생각하는 기업의 이미지, 네. 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뭐 새삼 요즘 깨닫게 되는데요. 네네. 일단 NC소프트도 일단 최악은 지났을까요? 이번에 새로 나온 게임 리니지에 대해서 좀 고객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 그래서 호평도 있고 또 네네. 반대로 그걸 약점으로 보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요. 그렇죠. 이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이 또한 일시적일 것이다. 리니지라고 하는 그 단일 매출처에 대한 의존도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 라는 거고요. 좀 이제 좋게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리니지 2에서 가능성을 보여줬듯이 해외 쪽으로도 이제는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고 또 블레이드 앤 소울 2의 실패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성의 기회로 삼아서 이번 리니지 W 같은 경우에 2차 쇼케이스 때 반응이 괜찮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 과금 모델 중에서 한두 가지 핵심적인 부분 빼고는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과금을 해야 되는 게임을 좀 버리고 좀 즐기면서도 할 수 있는 게임으로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또 시장 참여자들과 또 게임 유저분들한테 좀 강하게 어필을 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최악은 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가장 큰 근거인 것 같고요. 또 이례적으로 또 리니지 W도 지금 8월, 9월 이제 쇼케이스들 딱딱 이어지고 나서 론칭 일자를 굉장히 이례적으로 빨리 공개한 것 같아요. 네, 11월 4일자로 이제 출시일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어떤 자신감의 반영 및 이제는 게임 유저들과의 어떤 그런 의사소통, 일방향이 아니라 그런 피드백들을 충분히 수용하고 좀 한 템포 빠른 시점에 신작을 내서 유저들과 투자자분들의 어떤 그런 심리, 투심을 좀 돌려놓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참 네. 이게 애증의 게임이죠. 리니지부터 시작된 맞습니다. 시가 네. 뭐 불만도 많고 또 애정도 갖고 있고. 네네. 하여튼 한국 기업이 뭐 잘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네. 예, 하여튼 뭐 좀 지켜봐야겠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주가로는 어떻습니까? 시장의 반응은? 예, 일단 시장의 반응은 반등할 것 같기는 한데 좀처럼 쉽게 마음을 돌리지 않는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악재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더 빠지진 57만 않을 것 원, 같다. 예, 더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뭐 밸류에이션 레벨 이런 걸 떠나서 더 나쁘게 나올 만한 소식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50한 7만 원 선에서 PER 20배, 어떻게 보면 락바텀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은 54, 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2만 원 정도는 룸이 남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속된 말로 뭐 이 더러운 꼴은 안 볼 것 같다. 지금 주가에서는. 다만 이게 반등이 좀 의미 있게 나오려면은 그래도 리니지 W가 뭔가를 좀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미 사전 예약자 1,000만 명이라는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NC소프트 주가가 강하게 못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시장의 신뢰를 잃는다는 게 네네.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번에 제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여실히 아마 회사에서도 또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뭐 그동안 고객들, 게임 유저들의 그 의견을 너무 무시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걸 보면서도 다른 게임사들도 이제 아마 좀 반성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게임계에서 또 웹젠. 네. 웹젠 하면 가치적으로 좀 평가를 받는다. 그렇죠. 예,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예.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이게 사실 이제 게임 섹터에서 가치주라고 하면 이제 결국 결론적으로는 주가가 안 된 종목이구나. 예. 그러니까
안 오른 종목. 안 오른 종목. 그러니까 이익에 비해서 사실은 주가가 너무 못 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웹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뮤 IP, 그러니까 구조가 리니지 NC소프트의 리니지밖에 없잖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웹젠도 뮤 IP라고 하는 하나의 IP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세게 해야 된다. 심지어 또 소형주잖아요. 중소형주다 보니까 세게 해야 된다. 그 논리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밸류가 저 아랫단 PER 한 10배 수준에서 계속 묶여 있는 상태고요. 작년도에 이제 R2라고 하는 이제 자체 IP로 된 게임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매출 비중이 이제는 뮤 IP가 뭐 한 70%, 65% 그리고 R2 IP가 이제는 한 25% 이상 올라왔어요. 그 다변화는 됐는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신작이 없다 보니까 예. 주가는 계속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밸류에이션만 싸고 주가는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중국 의존도도 높다는 게 약점이라고 맞습니다.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과 관련된 규제 우려가 불거지고 나서 보시면 이제 뭐 넥슨이나 크래프톤이나 웹젠 이런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내 게임사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뮤 IP 해외 수출로 가는 그 중국 쪽으로부터 받는 로열티 이 부분이 이제 수익성이 워낙 좋은 부분이다 보니까 수익성이 좋은 매출이 이제 위축이 될 우려가 너무 강하게 부각이 됐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웹젠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계속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 중국에 대한 이제 노출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주가가 또 단기간에 반등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 들어보면은 뭐 특별히 호재도 안 보이고 맞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 사실은 이제 전반적으로 뭐 이제 게임주에 대해서 제가 올해 쭉 말씀드렸던 이제 톤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후순이다. 예, 규제 환경의 강화 그리고 작년도 엮이죠. 요걸로 인해서 이제 사실 게임주는 좀 굉장히 터프한 환경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악재가 너무 나왔죠. 중국발로 시작해가지고.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다음에 또 중소게임사 위메이드. 근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네. 상당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이제 미르포가 이제 상당히 흥행에 성공을 했고요. 또 미르 IP는 중국으로 언제든지 진출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이 미르포 게임 자체를 약간 이제 메타버스화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다. 우리가 마치 이제 펄어비스의 도깨비의 열광을 하듯이 그렇게 위메이드에 대해서도 좀 상당히 우호적인 센티멘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단기간에 또 한 4배 가량 이제 주가 급등했다 보니 제가 항상 이제 그 뭐 위메이드 10만 원 찍고 데브 시스터즈 18만 원 되고 항상 그때 물어보세요. 예. 오르면 카카오 게임즈 10만 원 찍고 이럴 때 항상 물어보시는데 또 메타버스도 뭐였죠? 자이언트 스텝 꼭 10만 원 찍는 날 누구한테 전화가 옵니다. 예. 그럼 제가 한결같이 드리는 말씀이 그거 찍고 저한테 전화하셨다는 얘기는 미리 안 샀다는 얘기거든요. 사지 마시라 그래요. 저는. 이미 고점일 수 있다. 예. 지금 뭐 위메이드나 데브 시스터즈 이 게임사들도 역시 고점일 수 예.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점도 추격하면은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과대 낙폭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당분간 쉽사리. 예. 네. 그러니까 사실 과대 낙폭주를 바텀 피싱하고 고점이지만 따라가서 내가 수익을 추구하려면 업종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지. 업황이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거는 네이버 40만 원, 42만 원 넘어갈 때도 저는 발콜 드렸거든요. 46만 원 가기 전에. 그러니까 업황이 좋기 때문에 오르면 오를 때 사고 내리면 내릴 때 산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게임주는 대전제가 업황이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 말씀처럼 바닥에 있다고 해서 쉽게 쌀이 사면 안 되고, 예, 또 따라 올라간다고 해서 이제 이게 올라탔다가는 고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럼 이제 우리 컨텐츠 관련해 가지고 그 가장 핫한 게 이제 요즘 엔터하고 드라마 제작사들이죠. 맞습니다. 예, 둘 다 핫하죠. 예. 예. 지금 일단 BTS. 네. 그 인기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뭐 나오면 다 1위야, 세계 1위. 이제는 어나더 레벨인 것 같습니다. 뭐 예. 이미 그랬지만 이제는 뭐 이제 손만 대면 예전에는 그래도 그냥 이거 웬일이야 이랬는데 네.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하나의 그러니까 BTS가 제일 대단한 점이 뭐냐면은 올해 지금 2장의 앨범을 냈는데요. 둘 다 스페셜 앨범입니다. 그러니까 노래 곡수가 극히 적게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어떤 정규 앨범 하나도 안 내고도 올해 거의 1000만 장을 판매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를 보니까 아무 앨범도 안 나온 달도 그 구보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 거. 그게 뭐 아름아름 2만 장, 3만 장씩 쫙 해서 그거 합산한 게 50만 장씩 팔립니다. 매달. 그러니까 1년에 600만 장 그냥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런 아티스트는 지금 뭐 방탄 말고는 그 누구도 그 근처에도 못 간다는 거죠. 예. 네. 그게 사실은 BTS의 가장 대단한 점이라고 봅니다. 참 대단한.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예. 지금 그래서 지금 뭐죠? 하이브. 하이브도 그렇지만 SM, 네, 뭐 YG. JYP 예. 뭐 다 지금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들은 엔터주들은 뭐 올해 YTD로 보면은 하이브가 먼저 갔고요. 그러니까 예. 지금 뭐 하이브 30만 원도 못 넘기고 왜 이래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큰 종목이 더블을 갔어요. 그게 하이브가 제일 먼저 움직였고 그러고 나서 SM이 M&A 모멘텀과 플랫폼 디어유의 상장 이슈로 인해서 또 거의 더블 이상 갔고요. 세 번째로 움직인 게 YG 정도입니다. 그리고 JYP는 아직은 뭐 유의미하게 확 오르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어서 JYP를 제외한 나머지 앞에 말씀드린 세 종목은 상당히 좋다. 업황의 화랑을 제대로 지금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 4분기에 지금 이미 9월 달 것까지는 데이터가 다 나왔어요. 3분기까지 너무 좋았는데 4분기가 이제 작년 4분기가 너무 좋았어서 성장성에서는 이제 올해 4분기부터는 뚝 떨어집니다. 근데 그럼 엔터주를 지금 팔아야 되느냐? 그렇다고 단정 짓기 어려워진 게 상황이 바뀌었어요. 11월 27일부터 방탄이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를 합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많은 가정들을 바꾼 상황이고 이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재개 기대감이 다시 이제 실적에 예를 들어 이제 뭐 음반 판매량이 20% 떨어지면은 이제 우리가 성장성이 20% 떨어지면은 20%포인트만큼 손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프라인 공연이 완전히 재개되면 웬만한 기획사들은 40%의 매출 증가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상세하고도 남는다는 것이죠. 야, 대단하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엔터 관련해서 네. 어떤 주를 좀 탑픽으로 보세요? 저는 YG입니다. YG? 네. 이유는 일단 이제 밸류에이션도 제일 싸고요. 블랙핑크가 맞습니다. YG인가요? 예. 밸류에이션도 제일 싸고요. 그다음에 블랙핑크가 어떻게 보면 저는 포스트 BTS에 제일 가깝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보이그룹이기 때문에 라이프 사이클이 이게 7년, 10년에 끝나지 않아요. 빅뱅처럼 20년, 30년 또는 그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이그룹으로서는 포스트 BTS를 하기가 너무 오래 걸려요. 방탄의 후광 효과를 누리기가 타임라인이 너무 긴데 블랙핑크는 여자 그룹이잖아요. 근데 K-팝으로서의 어떤 BTS가 닦아놓은 그런 길, 그 후광 효과를 그대로 이제 누리고 있고 이 걸그룹이니까. 걸그룹으로서 그리고 지금 소녀시대나 트와이스가 걷지 못했던 길을 블랙핑크는 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15년 이상, 보통 7년 계약인데 한 번 재계약하면은 14년이잖아요. 그렇게까지 전성기를 누렸던 걸그룹이 한국 K-팝 역사상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 첫 아티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YG의 이익 레벨도 굳이 우리가 빅뱅의 컴백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YG 돈 잘 버네. 1년에 한 4,500억은 그냥 버네. 근데 시가총액을 보니까 JYP랑 SM은 다 1조 4천억인데 YG 1조도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YG를 전에 시끄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그게 예, 이제 그때 리스크 요인이 된 거겠죠. 예, 맞습니다. 그때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시장이니까 이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YG 이 기업은 이제 ESG에서 속된 말로 이제 아웃된 거잖아요. ESG 투자 지표에서 이제 아웃이 됐었어서 많은 기관들이 편입 자체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뭐 말도 안 되게 가잖아요. 그 YG 타피코를 하면은 지금 이제 그 이슈가 많이 이제 상세가 그러니까 많이 해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YG를 그러니까 이 투자 심리가 완전 한 번에 바뀌는 것 같아요. 예. 시간이 지나면 다들 좀 흐릿해지죠. 뭐 무뎌질 수도 있고요. 예. 근데 블랙핑크가 그 많은 것들을 잊히게 할 만큼 임팩트가 강하다 보니 예. 근데 이제 오프라인 공연마저 열리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그런 대규모 공연, 미국에서 한국 아티스트가 대규모 공연을 해본 경험이 방탄소년단이랑 블랙핑크밖에 없거든요. NCT는 코로나 기간 중에
소위 말하는 떡상을 한 아티스트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블랙핑크보다도 아래에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엔터주는 이 뭐죠? 이 오프라인 공연 네. 이거 뭐 얼마 예약이 됐네, 뭐 매출이 얼마 올라 계속 호재가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1, 12월 그러니까 즉 이번 4분기에 BTS 하이브가 잡아놓은 공연이 4번 딱 공연해요. 4회차에 30만 명이거든요. 예, 30만이면은 아직은 뭐 매출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 600억, 500억 이 정도예요. 크네요 생각보다. 예, 티켓이랑 굿즈 합하면은 그러니까 방탄이니까 확실히 이게 스케일이 500억 4일 공연 뛰고 500억 정도 붙습니다. 시작에 그 방탄을 그 아주 좀 뭐라 그럴까 네. 어너더 레벨이라고 말씀하시고 네.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예. 30만이라는 숫자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K-팝 아티스트들이 전성기 때 2016년, 17년 이럴 때 1년간 모객 수가 750만까지 갔었습니다. 예. 참 하여튼 대단하네요. 네, 하여튼 엔터주 YG 네. 탑픽으로 보시면 YG가 탑픽입니다. 네. 하이브는 뭐 BTS가 있는 건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 이렇게 하이브 보시나요?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35만 원을 뚫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첫 번째로 일단 밸류에이션이 비싸요.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얘만 15조잖아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많이 비싸고 또 하나의 문제점 뭐냐?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그러면 어떤 트리거면은 그 역사적 고점을 뚫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위버스랑 브이라이브랑 통합 작업 중이잖아요. 네. 이거 통합이 끝났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제 진짜 글로벌 플랫폼 되는구나. 거기서 한번 레벨업이 될 수가 있고요. 또는 그 글로벌 뉴스의 아티스트들이 저희 위버스로 유치를 했습니다. 예, 그 두 가지 정도의 이벤트가 나와줘야 다시 고점 트라이하러 갑시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징어 게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네. 뭐 좀 식상하기도 한데, 네. 뭐 워낙 그 인기몰이를 세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83개국에서 1위 한다.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모든 열매는 넷플릭스만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뭐 제작비 조금 200억인가 얼마 주고. 예, 제작비에 이제 일정 마진만 딱 얹어주고요. 뭐라 그러지? 그 러닝 개런티 요소가 하나도 없는 없어요. 거 가지고. 예. 그거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 될 상황은 글로벌 OTT가 이제 가장 좋은 점이 지금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웨이브에 안 올리고 넷플릭스에 올라가서거든요. 글로벌 동시다발 확산이 가능한 플랫폼에 올린 건데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사실 소비자 우리 유저들로 하여금 무광고라는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월정액 말고는 아무것도 수취하는 게 없어요. 네. 그러면은 그 월 10,000원 정도 우리가 지급하는 그 이용료만 가지고 매년 20조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컨텐츠에만 170억 불, 20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그런 뭐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은 잘 됐지만 안 된 것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징어 게임 잘 됐다고 그 러닝 개런티 줘버리면 그 20조씩 투자를 못 해요. 그러긴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 리스크 대 리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한국인으로서는 매우 아쉽지만 그런 리스크 대비 리턴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경제적으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근데 또 이번 기회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한국 드라마 제작사들의 어떤 가능성을 인정하는 위상이나 곳에서는 조금씩 조건이 조금씩 좋아질 가능성도 있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제작사들의 여건은 지금 오징어 게임 이전보다도 더 몸값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굳이 콘텐츠 제작사를 보시는 데 있어서 한알령 언제 풀리나 이거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예, 중국 뭐 이제는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일로 됐다. 그건 그냥 플러스 정말 순수하게 플러스 알파로 누리는 것이지 중국 안 되면 이 밸류는 힘든데 이런 고민은 이제는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네. 하여튼 참 우리 그 뭐죠? 그 끼가 네네. 한국에 끼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이 끼가 정말 저런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 때문에 전 네.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네네.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맞습니다. 진짜 그래서 어떤 면에서 어떤 분들의 이야기처럼 이 엔터, 네. 그러니까 엔터 산업, 그다음에 이 드라마, 컨텐츠 네네. 산업 네네. 이런 것들이 정말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섹터가 돼버리는 거 아니냐. 그쵸. 이제까지는 왜냐면 단기였잖아. 맞습니다. 무슨 다- 호재 있으면 쭉 올라갔다 쭉 빠지고. 항상 단기였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팝, 즉 엔터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로 접근을 한다면은 당연히 하이브가 압도적으로 좋은 상황이고요. 방탄소년단이 최소한 30년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장기로 가져갈 수가 있고, K 드라마 관점에서 본다면 플랫폼을 끼고 있는 제작사, CJ ENM이나 SBS와 같은 플랫폼을 끼고 있는 제작사들을 사셔야, 왜냐면 그 플랫폼들이 결국에는 뭐 최소한 동남아 권역까지는 해외 진출할 거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예, 그런 이제 해외 확장 그림과 또 콘텐츠 제작사를 자회사로 다들 끼고 있으니 그런 넷플릭스나 뭐 아이치나 디즈니 플러스나 이런데 판매함으로써 일으키는 그런 레버리지, 그 두 가지를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가능한 것이죠. 이런 쪽들은. 네. 지금 이 드라마 제작사와 관련된, 그러니까 콘텐츠와 관련한 주식들 가운데서 네. 탑픽으로 보시는 데는 어디예요? 저는 CJ ENM입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지금 시총이 3.7조밖에 안 돼요. 올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의 11배 밖에 지금 밸류를 못 받고 있는데, CJ ENM 보시면은 이제 뭐 TVN, OCN 같은 이제 채널 사업자임과 동시에 TVing의 모회사죠. 그래서 OTT도 있고 채널도 있고 또 스튜디오 드래곤이 자회사지 않습니까? 1년에 30편 정도의 드라마 제작 역량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미디어 쪽 사이드고, 또 하나 이제 밸류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포텐셜이 높다고 보는 쪽이 엔터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엔터 비즈니스도 우리가 워너원과 아이즈원의 단기 임팩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즈원은 그때 당시 블랙핑크 바로 밑이었고요. 음반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워너원은 엑소랑 어깨를 나란히 했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단기 임팩트로 어떤 아티스트를 만들어내는 미디어 파워, 이런 부분들이 CJ ENM이 탁월하기 때문에 SM 인수 관련해서도 루머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한다면 금상첨화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보더라도 엔터 비즈니스 반영될 부분하고 OTT 쪽하고 이런 쪽 밸류만 해도 지금 3조 7천억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렇군요. 말씀하시는 가수들 모르는 가수가 여러 명 돼가지고 예, 너무 그렇죠. 노래를 안 들은 지 오래됐나? 막 이런 생각을. 그렇죠. 가수분들이 저도 뭐 사실 하루가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예, 계속 업데이트를 안 해두면은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엔터 섹터 담당하시는 분들 힘들겠어요. 예. 노래를 웬만한 뭐 지금 가수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이그룹이 됐든 정말 걸그룹이 많습니다. 됐든. 예. 그리고 이제는 이게 K-팝 저변이 워낙 넓어지다 보니까 전에는 이제 4개 엔터사들만 따라가면 됐었는데 이제는 그런 엔터사가 아닌 곳에서도 막 초동을 50만 장, 60만 장씩 팔아버립니다. 뭐 에이티즈나 뭐 이런 그룹들, 아스트로. 되게 완전 군소기획사의 아티스트인데 뭐 탑10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로 선수층이 넓어지면서 K-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인더스트리로서, 글로벌 투자 대상물로서 사실은 말씀하셨던 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제 접근하는 그런 투자 수요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한국의 기업들이 또 한국인의 재능이 막 활짝 글로벌리 이렇게 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네요. 네. 네, 이제까지 정말 우리 뭐 엔터, 컨텐츠, 게임, 이 뭐라 그러죠? 이걸 통합해서 뭐라고 불러요? 각각 섹터가 다르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 이제 엔터테인먼트 섹터죠. 이게 엔터테인먼트 전체로 섹터? 보면은 왜냐면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이 정도. 네,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점검해보고 상황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예,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도움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현대차증권 김현용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